돈의 심리학 들어가는 글. 이 책의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와 별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이다. 행동은 가르치기가 어렵다. 아주 똑똑한 사람에게조차 말이다. 로널드 리드는 인내했다. 리처드 피스코는 탐욕을 부렸다. 바로 이것이 두 사람 인생에서 교육과 경험으로 생긴 엄청난 격차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로널드 리드가 리처드 피스콘과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은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금융 성과가 지능, 노력과 상관없이 운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금융 성공은 대단한 과학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금융은 소프트 스킬이고 소프트 스킬은 아는 것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 이 소프트 스킬을 가르쳐 나는 돈의 심리학이라 부른다. 지난 20년간 금융업계는 최고 대학 출신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무더기로 쓸어갔다. 그러나 금융공학이 우리를 더 나은 투자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증거가 하나라도 있을까? 나는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돈을 물리학과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심리학과는 비슷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도대체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 혹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무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공학자들이 다리가 붕괴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은 특정 부위에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지면 그 부위가 부러질 거라는데 일치된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물리학은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은 다르다. 금융은 사람들의 행동을 따른다. 나의 행동이 스스로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여도 당신에게는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금융위기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글을 쓰면 쓸수록 나는 금융위기가 금융이라는 렌즈가 아닌 심리학과 역사의 렌즈를 통해서 볼 때 더 잘 이해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왜 빛에 허덕이는지 이해하려면 이자율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탐욕과 불안, 낙천주의의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볼테르는 다음 말을 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다. 이는 돈에 대한 우리의 행동에 그대로 적용된다. 1장.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돈의 원리에 대한 일련의 관점을 다추로 삼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관점은 사람마다 크게 다르다. 당신한테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 일이 나에게는 이해가 되는 일일 수도 있다. 대공황기의 금융중개인은 1990년대 말의 영광을 온몸으로 누린 기술 노동자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을 겪고 모든 것을 잃었다. 대공황기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게 어떤 뜻인지 책으로는 읽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마음을 열어도 공포와 불확실성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시대를 직접 겪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왜 주식을 보유하고도 무사태평해 보이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본다. 2006년 미국 경제조사원 소속의 경제학자 울리케 말멘디어와 스테판 나겔은 50년간의 미국 소비자 금융 실태 조사 결과를 파고들었다.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성장한 사람은 인플레이션이 낮을 때 성장한 사람에 비해 인생 후반에 가서도 채권에 크게 투자하지 않았다. 우연히도 주식시장이 강세일 때 성장한 사람은 주식시장이 약세일 때 성장한 사람에 비해 인생 후반에 가서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했다. 두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개별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는 개인의 경험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능도 교육도 세상 경험도 아니었다. 순전히 언제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는 우연에 좌우된 것이다. 주식을 예로 보자. 1970년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에는 10대와 20대를 지나는 동안 S&P 500 지수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거의 10배가 뛰었다. 놀랄만한 수익률이다. 1950년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에는 10대와 20대 기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시장이 말 그대로 지지부진이었다. 태어난 해에 따라 나뉘는 이 두 집단은 주식시장의 원리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평생 살아간다. 인플레이션을 생각해도 마찬가지다. 1960년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10대와 20대를 거치는 동안 물가가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90년에 태어났으면 평생 물가 상승률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이 두 집단의 사람들이 남은 평생 인플레이션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졌을 리는 만무할 것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돈에 대한 관점을 형성했다. 이런 경우 어느 한 집단의 사람들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돈에 대한 관점이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완벽히 합리적일 수도 있다. 세상의 원리에 대한 그 사람만의 정신 모형 속에서 그 사람이 당시 보유한 정보를 짚어보면 사람들이 돈에 대해 내리는 의사결정은 모두 타당하다. 이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다. 불완전한 정보를 가질 수도 있다. 수학을 잘 못할 수도 있다. 썩어 빠진 마케팅에 넘어갈 수도 있다. 뭔지 모르면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 자기 행동이 낳은 결과
결과를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언제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금융 의사결정은 그 순간 판단을 내리는 그 사람에게는 타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은 그동안 그 사람만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 복권은 누가 살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다. 미국의 최저소득 가구는 1년간 복권을 사는데 평균 412달러를 쓴다. 최고 소득 집단과 비교하면 4배나 많은 금액이다. 미국인들의 40%는 비상금 400달러도 없다. 그렇다. 1년에 400달러어치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비상금 400달러도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 이들은 크게 당첨될 확률이 10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대비책을 날려버리고 있다. 내가 보기엔 이건 미친 짓이다. 아마 당신 생각에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나는 최저소득 집단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다수는 저소득 복권 구매자의 무의식적인 추론 과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고가 진행되리라 상상할 수 있다. 우리는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산다. 저축은 불가능해 보인다. 지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 휴가를 갈 수도 새 차를 살 수도 없다. 건강보험을 들거나 안전한 동네에 집을 마련할 수도 없다. 감당 못할 빚을 지지 않고서는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수도 없다. 금융서적을 읽고 있는 당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많은 것들 혹은 가질 확률이 높은 많은 것들을 우리는 가질 수 없다. 복권을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꿈을 꿔볼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우리 삶에서 유일하게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고 당연시하는 좋은 것들을 나도 가질 수 있다는 꿈 말이다. 우리는 돈을 주고 꿈을 사는 것이다. 당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당신이 이미 꿈을 현실로 이루어 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당신들보다 복권을 더 많이 사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런 추론 과정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 파산 상태인데 복권을 사는 것은 여전히 좋은 생각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복권이 왜 꾸준히 팔리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생각, 당신이 하는 일이 내 눈에는 미친 짓 같지만 당신이 왜 그러는지는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의 수많은 금융 의사결정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순전히 스프레드시트만 가지고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개인적인 경험과 나만의 세계관, 자존심, 마케팅, 괴상한 이유들이 전부 합쳐져 나에게만은 옳은 하나의 내러티브가 만들어진다. 돈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토록 어려운 이유, 그처럼 많은 실수가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주제가 우리에게 너무 새롭기 때문이다. 돈이 생긴 지는 오래되었다. 리디아의 알리아테스 왕이 기원전 600년에 최초의 공식 화폐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축이나 투자 같은 돈에 대한 개념들은 사실상 걸음마 단계나 다름없다. 은퇴를 살펴보자.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미국인 대다수가 죽을 때까지 일을 했다. 그게 현실이었다. 1940년대까지 65세 이상 남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 이상이었다. 미국에서 사회보장제의 첫 번째 수혜자로 알려진 아이다 메이 폴러에게 1940년 사회보장연금으로 지급된 최초의 금액은 22.54달러였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지금 금액으로 환산해도 416달러다. 연금 평균액이 월 1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1980년대 이후였다. 미국인의 은퇴를 위한 저축수단의 근간인 직장가입자 퇴직연금 401k는 1978년까지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비과세 개인연금 적금은 1998년에 와서야 탄생했다. 개인연금 적금이 만약 사람이었다면 이제 겨우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된 셈이었다. 그러니 우리가 은퇴를 위한 저축과 투자에 서툰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는 미친 게 아니다. 우리 모두 초보여서 그런 것뿐이다. 우리가 어떻게든 배워보려고 해도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 따위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있다. 인덱스 펀드도 그렇다. 인덱스 펀드가 생긴 것은 50년도 채 되지 않았다. 헤지펀드가 유행한 것은 지난 25년 사이의 일이다.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 대출 같은 것들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나 유행했다. 집에서 개를 키우기 시작한 것은 1만 년 전의 일이지만 개들은 아직도 야성의 일부를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불과 20년에서 50년 정도의 경험밖에 없는 현대적 금융 시스템에 완벽히 적응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왜 우리가 돈 문제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움직이지 못하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나 미친 짓을 한다. 거의 모두가 이 게임에서 처음이기 때문이다. 당신에게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 일이 나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미친 사람은 없다. 누구나 자신만의 경험에 근거해서 주어진 순간에 자신에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의사결정을 내릴 뿐이다.
당신은 투자에 있어서 안정지향적인가 위험 선호형인가? 사람에 따라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두 경제학자가 발견한 사실에 따르면 사람들의 투자 결정은 본인 세대의 경험, 특히 성인기 초기의 경험에 크게 좌우된다고 한다. 투자자 각자의 위험 선호도는 개인의 경험에서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능도 교육도 아니었다. 순전히 언제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는 우연에 좌우될 뿐이다. 2장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부터가 리스크일까? 행운과 리스크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것들이다. 행운과 리스크는 인생의 모든 결과가 개인의 노력 외에 여러 힘에 의해 좌우됨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뉴욕 대학교 스콧 갤러웨이 교수는 자신의 성공 또는 타인의 성공을 판단할 때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결코 없다. 빌 게이츠는 컴퓨터가 있는 중등학교를 다녔는데 당시에 이런 학교는 전 세계에 몇 되지 않았다. 1967년에 학교에서 폴 앨런을 만났다. 폴 앨런 역시 학교 컴퓨터에 매료되어 있었고 둘은 죽이 잘 맞았다. 간단히 계산해보자. 유엔에 따르면 1968년 당시 전 세계에는 3억 300만 명의 중등학교 인구가 있었다. 그중 미국에 살던 사람은 1800명이고 여기에서 워싱턴주에 살던 사람은 27만 명이다. 또한 이 중에서 시애틀 인근에 살던 사람은 10만 명이 조금 넘었고 레이크사이드 중학교에 다니던 사람은 겨우 300명 정도였다. 그리고 우연히도 빌 게이츠는 그 300명 중 한 명이었다. 빌은 충격적일 만큼 똑똑했는데 10대에 이미 컴퓨터 회사의 경영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할 컴퓨터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100만 명 중 한 명밖에 누르지 못한 유리한 출발점에 서 있었다. 사실 이 중등학교 컴퓨터 천재 일당 중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세 번째 멤버가 있었다. 켄트 에반스와 빌 게이츠는 중학교 2학년 때 절친한 사이가 됐다. 폴 앨런과 달리 켄트 에반스는 빌 게이츠의 사업가적 마인드와 끝없는 야망을 공유했다. 빌은 5, 6년 후에 뭘 하고 있던 켄트와 함께 할 것이라 믿었다. 폴 앨런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설립자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켄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등반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미국에서는 매년 35명 내외의 사람들이 등반사고로 숨진다. 그리고 중등학교 때 산에서 숨질 확률은 대략 100만 분의 1 정도다. 빌 게이츠가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에 다닌 것은 100만 분의 1 확률에 해당하는 행운이다. 켄트 에반스가 빌 게이츠와 함께 이루기로 한 일을 끝내지 못한 것은 100만 분의 1의 확률에 해당하는 리스크다. 똑같은 힘이 똑같은 강도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다. 행운과 리스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해준다.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결과가 단순히 개인의 노력 말고도 여러 가지 힘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행운과 리스크, 이 두 가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100% 우리의 행동이 100% 우리의 결과를 좌우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가 한 명 있을 때마다 똑같은 재주와 의지를 가졌으나 인생이라는 룰렛의 반대편에서 끝난 켄트 에반스가 한 명씩 있다. 우리가 행운과 리스크를 제대로 존중한다면 사람들의 경제적 성공을 판단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결코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래전 나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로버트 실러에게 이렇게 물었다. 투자와 관련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중 당신에게 가장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결과가 성공적일 때 행운의 정확한 역할이요. 경제적 성공에서 행운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행운을 수치화하는 것은 어렵고 또 누군가의 성공이 행운 덕분이라 암시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성공의 한 요인으로 행운을 무시하는 입장을 취하곤 한다. 만약 세상에는 10억 명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중 10명이 순전히 우연에 의한 압도적인 행운 덕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당연하죠. 하지만 내가 그들의 면전에 대고 그렇게 성공한 투자자의 이름을 말해보라고 하면 당신은 아마 물러날 것이다. 남들을 판단할 때 성공을 행운덕으로 돌리면 질투에 차고 야비한 사람으로 보인다. 우리가 행운이 존재함을 잘 알고 있다 해도 말이다. 또한 스스로를 판단할 때 성공을 행운덕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 기가 죽는 일이라서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성공과 마찬가지로 실패 역시 마찬가지다. 실패한 사업가는 충분히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한 걸까? 커리어가 길을 잃은 것은 게으르기 때문일까? 물론 그럴 때도 있다. 하지만 얼마나 자주 그럴까? 알기 어렵다. 행운과 마찬가지로 리스크 역시 결과 중 얼마만큼의 역할을 했는지
알기 어렵고 복잡하다. 내가 주식 하나를 샀는데 5년이 지나도 지지부진하다고 해보자. 애초에 내가 그 주식을 산 것부터가 잘못된 의사결정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돈을 벌 확률이 80%인 훌륭한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어쩌다 보니 불운한 20%의 경우로 끝난 것일 수도 있다. 원인이 어느 쪽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내가 실수를 한 것일까? 아니면 그냥 리스크라는 현실을 경험한 것뿐일까? 훌륭한 의사결정을 내렸으나 우연히도 리스크의 불운한 측면을 경험한 가난한 투자자는 포브스 표지에 실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럭저럭 괜찮은 혹은 심지어 무모한 의사결정을 내렸으나 우연히도 운이 좋았던 부자 투자자는 분명 표지에 실린다. 두 사람은 똑같은 동전을 던졌는데 우연히도 서로 다른 면이 나왔을 뿐이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관찰함으로써 이 여자가 했던 것은 하고 저 남자가 했던 것은 피하라며 교훈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만약 우리에게 요술지팡이가 있다면 정확히 어느 만큼이 따라 할 수 있는 행동에 의한 것이고 어느 만큼이 그런 행동들을 이리저리 쥐고 흔든 무작위적인 리스크와 행운의 역할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요술지팡이가 없다. 미국의 사업가 코르닐리어스 밴더빌트는 이제 그의 철도 제국을 확장한 참이었다. 그런데 사업 자문가 중 한 사람이 그가 체결하기로 한 모든 거래가 법률 위반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밴더빌트가 말했다. 맙소사, 존, 설마 뉴욕주 법령을 다 지키면서 철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밴더빌트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다. 그러니 법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현명한 지혜로 보고 싶은 유혹이 일만도하다. 하지만 이 얼마나 위험한 분석인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처럼 명백한 범죄는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법을 무시한 밴더빌트는 열렬히 칭찬하면서 같은 이유로 2001년 파산한 미국의 에너지 회사 앨론은 비난하는 것이 타당할까? 아마도 한 명은 운이 좋아서 법망을 피해가고 다른 한 명은 리스크의 편에서 끝났을 텐데 말이다. 대담함과 무모함을 가르는 선은 아주 얇다. 우리가 행운과 리스크에게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아주지 않으면 그 선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발명가 중 한 명이자 가치 투자자의 아버지 그리고 워렌 버핏의 초창기 멘토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성공은 대부분 그가 보험회사 가이코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던 덕분이었다. 본인도 인정했듯이 가이코는 그레이엄 자신이 설계한 수익 다각화 법칙을 거의 다 어겼다. 여기서 대담함과 무모함을 가르는 선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레이엄은 가이코로 대박을 낸 것에 관해 이렇게 썼다. 어쩌다 한번 운이 좋았을까? 아니면 대단히 기만한 의사결정이었을까? 우리가 과연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 비슷한 사례로 우리는 2006년 야후의 10억 달러 매수 제안을 거절한 마크 저커버그를 천재라고 칭찬한다. 미래를 내다보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이다. 그러나 반대로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제안을 거절한 야후는 열렬하게 비난한다. 바보들아, 팔 수 있을 때 팔고 나왔어야지. 여기서 기업가들은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할까?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리스크와 행운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하지만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두 가지 조언이 있다. 누구를 칭송하고 누구를 무시할지 신중하게 결정하라. 누구를 칭송하고 우러러볼지, 반대로 누구를 무시하면서 저런 꼴만은 피하고 싶다고 여길지 신중하게 결정하라. 또한 결과가 100% 노력이나 의사결정, 즉 자신의 판단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를 조심해라. 갓 태어난 아들에게 내가 쓴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어떤 사람은 교육을 권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반대하는 가정에서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모험 정신을 장려하는 경제 번영기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전쟁과 결핍의 시대에 태어난다. 나는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내 힘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모든 성공이 노력 덕분도 아니고 모든 빈곤이 게으름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어라. 너 자신을 포함해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라. 특정 개인이나 사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더 큰 패턴에 주목하라. 특정 개인을 연구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억만장자, CEO 혹은 뉴스를 장악한 엄청난 실패 사례처럼 극단적인 경우를 연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사례는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런 결과는 극단적인 행운이나 극단적인 리스크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성공이나 실패의 패턴을 찾다 보면 실천 가능한 교훈에 다가설 수 있다. 패턴이 흔할수록 내 삶에 적용하기 더 쉬울지도 모른다. 워렌 버핏의 성공을 흉내내기 어려운 이유는 결과가 그토록 극단적이었기에 행운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행운은 우리가 흉내내기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간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경향이 있음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처럼 폭넓고 흔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삼는다면 우리도 뭔가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역사가 프레더릭 루이스 앨런은
평범한 중간계층에 있는 미국인의 삶을 묘사하는데 커리어를 바쳤다. 이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변하고 어떤 일을 하고 저녁에 무엇을 먹는지 하는 것들 말이다. 뉴스를 장악하는 극단적인 인물들을 연구한 것보다 이런 종류의 폭넓은 관찰을 통해 우리는 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언젠가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은 형편없는 스승이다. 똑똑한 사람들을 깨어내어 자신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든다. 상황이 극히 잘 돌아가고 있다면 다음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어쩌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상황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은 무적이 아니다. 행운이 당신에게 성공을 가져다준 사실을 인정한다면 행운의 사춘격인 리스크의 존재 역시 믿어야 한다. 리스크는 당신의 스토리를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다. 실패는 형편없는 스승이다. 똑똑한 사람들을 깨어내어 자신이 끔찍한 의사결정을 내린 탓이라고 믿게 만든다. 성공에서 행운이 차지하는 역할을 인정한다면 리스크의 존재는 우리가 실패를 판단할 때 나 자신을 용서하고 이해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자신의 행운을 시험했던 두 남자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의 투자 결과는 달랐고 사람들은 이렇게 평했다. 멋있게 대담했다. 바보같이 무모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까지가 노력과 재주이며 어디서부터가 리스크일까?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어떤 결과가 100% 노력이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어느 순간 당신 앞에 행운의 지렛대가 움직일지 리스크의 지렛대가 움직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